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한 방에 알아보는 시간 한방이답니다.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날입니다. 네, 자 인간 수명이 100세 시대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이제는 100세를 넘어서 120세 시대가 와. 오고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자, 그만큼 우리가 건강하게 나이 드는 거, 웰 에이징이 각광을 받고 있죠. 네, 정말 몸 곳곳 중요하지 않은 곳 없겠죠. 그래도 그 가운데서 뇌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치매 같은 것에 걸리면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가 자기의 정체성을 좀 잃을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자, 이렇게 건강하게 나이 드는 방법. 따로 비결이 있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쉬고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잘하기. 네, 이런 부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방이 답이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볼 수 있는 시간 마련돼 있고요. 오늘 시간 함께해 주실 원장님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시간 함께해 주실 원장님들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방이 답이다 첫 순서 보이는 라디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과연 어떤 고민 사연을 명쾌하게 해결해 봤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잠잘 때 이렇게 이제 쥐가 자주 나거든요. 그러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네. 근데 옆에 아내가 안 일어나. 아내 어떻게 깨워야 돼요? 제가 급소를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깨울 때 급소가 여기를 그냥 한번 꾹 찌르시죠. 일어나실 겁니다. 자고 있는 아내의 옆구리를 네. 쭉 일부러 안 일어난 척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골탕 먹이려고. 그죠? 네.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건강 한의사. 세상엔 공짜는 없다. 건강하려면 노력해야 된다. 개그맨 오정태입니다. 오늘도 질병을 참견해 주실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한의사입니다. 제가 멋있는 이런 이 좌우명 같은 걸로 제가 인사를 드렸거든요. 원장님 정도면 멋있는 좌우명 하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스티븐 잡스를 좀 존경하는데요. 있어 보인다. 네. 스티븐 잡스가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면 오늘 내가 하려는 것을 할 것인가? 뭔 말이에요? 즉 오늘 네. 하루하루를 마지막 인생의 날처럼 살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없어지더라도 네. 오늘 할 거는 하자. 멋있는 말이네. 오, 역시 제가 정말 우리 원장님들한테 이렇게 많이 배우고 갑니다. 오늘도. 예. 자, 그러면 이제 건강 고민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렇게 멋있게 참견 좀 해주십시오. 벌써 가라고요? 이따 갈 겁니다. 예. 배우고 이따 갈 겁니다. 예. 자, 건강 고민 이제 만나러 갑니다. 출발합니다. 렛츠 고! 찌릿 종아리에 쥐가 나요. 안녕하세요. 30대 여성 직장인입니다. 며칠 전 수면 중에 갑자기 한쪽 종아리에서 쥐가 났었습니다. 상시 통증으로 다리를 움직이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서 비몽사몽간에 어찌할 바를 몰라 무섭기도 하고 놀랐었는데요. 다음날 쥐가 난 다리가 약간 묵직한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밤에 자다가 또 다리에 쥐가 날까봐 걱정입니다. 제 업무 특성상 하이힐을 신고 장시간 서 있는 자세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동안은 종아리가 약간 뭉치는 느낌만 있었고 쥐가 난 적이 없었습니다. 평상시 다리를 다친 적이 없고 최근에 야간 스키장을 다녀왔을 때 아무래도 다리가 좀 힘들다 느낌은 있었지만 이 정도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비슷할 것 같은데 왜 밤에 쥐가 나는 걸까요? 제 종아리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치료와 관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원장님, 제가 쥐가 엄청 많이 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고통을 아는데 쥐가 왜 생기는 걸까요? 쥐가 난다라는 표현을 하시는데요. 네.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또 근육이 놀랐다라는 표현으로도 되고요. 근육의 경련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근육은 움직임에 사용되는 구조물로서요. 이런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원이 필요한데요. 그 에너지원이 바로 혈액입니다. 혈액. 네. 혹시 이게 쥐가 자주 나는 사람은 뇌졸중도 생길 수 있을까요? 직접적은 아니지만 네.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종아리 평균 둘레가 남자는 36cm,
여자는 33cm 정도 되는데요. 더 밑으로 내려가시면 경동맥의 경화나 죽상동맥 경화증 유병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날씬한 건 별로 안 좋은 거네. 무다리가 좋은 거네. 키, 몸무게 이런 신체 비례에 대해서 있는 게 좋긴 한데요. 너무 얇은 거는 좋지 않습니다. 얇은 건 별로 안 좋고. 그리고 이게 마그네슘을 먹으면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효과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에 마그네슘 복용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구조랑 혈관의 문제인데요. 뭐 구조로만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신발이 아주 많이 이렇게 기울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약간. 예. 뒤에 발 뒤꿈치 뼈가 있는데요. 네네. 종아리 근육이 발 뒤꿈치 뼈에 붙는데 뼈 붙는 그 종골이 약간 부정열이 있는 경우에 약간 안쪽으로 휘면 종아리 근육 내측이 좀 뭉치고요. 바깥쪽으로 휘면 바깥쪽 근육이 뭉치는데요. 조금만 움직여도 근육의 피로도가 높아져서요. 근육 경련이 쉽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마그네슘을 복용해도 큰 효과가 없고 그 구조물 자체의 부정열을 개선시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쥐가 나면 정말 고통스러워요. 미칠 것 같아요. 이게 이럴 때 응급처치하는 방법 좀 알려줘요. 응급처치. 축구 경기 보면 연장전에 네네.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운동장에서 동료가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 다리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당겨서 막 하잖아요. 네. 그 방법이 쥐 났을 때 가장 제일 좋은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경련됐을 때 스트레칭을 해줘요. 그럼 종아리도 이렇게 주물러 주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나요? 쥐가 많이 나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쥐가 난 다리를 누군가가 건들거나 만지면 짜증나요. 너무 아프죠. 그래서 거기를 막 마사지한다고 만지면 더 아픕니다. 그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는 게 제일 좋은 응급처치입니다. 제 3자가 없으면 이게 혼자서 하기 힘든 동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동작으로는 오금과 무릎 뒤와 허벅지 그 경계면에서요. 양쪽 가장자리 힘줄이 있는 부위 안쪽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쥐고요. 그리고 발목을 발등 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상태에서 무릎을 폈다가 스트레칭이죠. 쭉 폈다가 구부렸다. 쭉 폈다 구부렸다 하시면 그 스트레칭 효과를 조금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있을 때는. 아니 근데 제가 잠잘 때 이렇게 이제 쥐가 자주 나거든요. 그러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옆에 아내가 안 일어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대. 아내 어떻게 깨워야 돼요? 제가 급소를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깨울 때 급소가? 여기를 그냥 한번 꾹 찌르시죠. 일어나실 겁니다. 자고 있는 아내의 옆구리를 쭉 세게 누르면 이제 일어나서. 근데 쥐가 나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눌렀기 때문에 이해해 주실 겁니다. 아마 이해를 해줄 거다. 일부러 안 일어난 척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골탕 먹이려고.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 이 쥐가 이게 자주 나는 분들 이제 치료 방법을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근육의 문제로 일어나는 경우에는요. 근육을 이제 풀어주면 금방 쉽게 호전이 되기 때문에요. 뭐 침이나 약침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근육 풀어주면 좋습니다. 발 뒤꿈치뼈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추나요법을 통해서 교정을 병행하시면 되고요. 이 혈관의 문제는 간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 좀 더 정밀 진단을 받으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치료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되겠네요. 한의원에 가서 한의사님께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멋있다, 멋있다.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 건강 한의사 근육 뭉침에 관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이는 라디오 건강 한의사. 네, 이정훈 원장님께서 보이는 라디오 종아리 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근육이 놀란 거라고 하는데 한의원에서 침 그리고 약침, 추나 치료를 받으면 좋아진다고 하니까 가까운 한의원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건강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봄이 성큼 다가왔지만 마냥 즐겁지가 않다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 봄을 맞이하면서 좀 무기력하다, 피곤하다,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그 컨디션 난조가 그냥 잠깐 피곤한 게 아니라 네. 우리 몸에 건강 이상 신호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원장님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장님들은 평소에 컨디션이 뭐 안 좋거나 악화되기 전에 어떤 그 몸에 오는 신호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한데 먼저 설 원장님 어떠신가요? 네, 이제 그 몸의 이상 신호는 개인에 따라 좀 차이가 다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주로 나타나는 증상들은 뭐 호흡이나 순환이나 어떤 소화나 뭐 생식 관련 그런 증상들이 주로 나타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배설에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소변에 좀 문제가 나타난다든지 대변에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좀 많고요. 뭐 일반적으로는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 관련 문제들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주기가 변한다든지 뭐 생리통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생리전 증후군이 더 심해진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노인이나 허약 체질 같은 경우에는 뭐 갑자기 땀이 많이 난다든지 혹은 입맛이 갑자기 뚝 떨어져서 잘 먹지 못한다든지 혹은 좀 숨이 가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대부분 다 아시기 때문에 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빨리 좀 병원에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원장님께서는 이제 소화기나 이런 네. 부분으로 신호가 온다고 하셨는데 저는 한 며칠 과로하면 네. 그 기분 나쁜 두통이 좀 이어지거든요. 두통. 네, 그럴 땐 꼭 쉬어줘야 된다. 제가 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건강 신호를 우리 몸이 보내고 있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내 몸이 보내는 1차 경고로 어떤 신호들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김남식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일단 두통도 있습니다. 네. 네, 두통이 이제 대부분은 긴장성 두통, 90%는 그냥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근막이 굳어지는 증상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중풍의 전조일 수도 있습니다. 네, 내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심한 통증이 생기면서 한쪽 팔다리에 어떤 마비감이 생기거나 언어가 좀 어눌해진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혈압부터 체크하고 아니면 혈압계가 없으시면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되고요. 네. 또 뇌혈관 질환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심장 질환이지 않습니까? 심혈관 질환.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조이는 듯한 통증이 밥 먹고 나서나 아니면은 뭐 운동하고 나서 더 심해진다라고 하는 증상이 있으면 바로 또 병원에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예. 이것과 비슷한 증상도 있습니다. 떨림이 있을 수 있죠. 떨림. 특히나 안정시에 떨리는 게 특징인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요. 엄지손가락이나 검지손가락부터 이렇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안정시, 뭘 하려고 할 때는 없어졌는데 가만히 있을 때 떨리기 시작하면 혹시 파킨슨병이 아닌가를 의심해 보면 되고요. 안면마비의 전조도 또 유명하죠. 귀 뒤에 있는 통증이 심해지면 이거 안면마비인가 아닌지를 생각해보고 한의원에 바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통이 있는 경우에 열이 많이 나시면 병원에 꼭 가셔야 돼요. 열이 네. 나면요. 네, 복통이 있는데 열이 많이 나지 않으면 뭐 가벼운 바이러스 감염이나 소화불량일 수 있지만 네. 열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담낭염이라든지 복막염이라든지 심한 예. 안쪽 염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머리가 아프신 경우에도 열이 많이 나면 고열이 나는 경우에는 뇌수막염 같은 심각한 질환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도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네, 두통 그리고 네. 뭐 떨림, 안면마비 여러 가지 이렇게 증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 몸이 좀 예전 같지 않다. 뭔가 평소 다르다. 같지 않다. 네, 네. 이럴 때는 이제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의 어떤 뭐 주기가 변한다든지 네. 어떤 변화들로 우리 몸에 이상 신호가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면 우리 몸에 문제가 있다라는 건지 자, 이 부분은 최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생리로 건강 신호를 많이 찾고 있는데요. 네. 우선 생리량이 가장 첫 번째인데요. 보통 20에서 80ml가 가장 적당한 양인데 그거보다 많다면 이제 월경 과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리 주기가 보통은 24에서 38일 사이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거보다 너무 짧거나 너무 길거나 하면 이것도 뭔가 자궁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리통이 너무 심하다. 남들은 좀 아프고 많은데 나는 뭐 바닥에 떼굴떼굴 구를 정도 아프다고 한다면 그것도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예.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생리를 가지고 보는 거고 이 외에도 뭐 입이나 턱 주변에 뭐 여드름이 많이 생긴다든지 네. 뭐 머리카락이 뭐 푸석푸석하거나 뭐 잘 빠진다든지 이러면 자궁에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10대나 20대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뭐 아직 어리기도 하고 자궁이나 난소가 좀 미성숙하니까 생긴다고 보는데 중년 이후에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
뭐 자궁 내막암이나 아니면 자궁 근종 같은 그런 것들을 좀 의심해 봐야 되니까 그럴 땐 바로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생리의 양이라든지 주기를 통해서 내 몸의 건강 상황 상태를 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보통 이렇게 건강이 이상하다라고 느껴졌을 때 우리 보통 피로하니까 좀 잠을 많이 자면 맞아요. 이 피로가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 잠을 자도 오히려 이 피로만 누적되는 기분이고 풀리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설 원장님, 이런 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수면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되겠죠. 수면의 질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뭐 잠드는 게 어려운 건지 네. 혹은 뭐 자다가 자꾸 깨는지 아니면 꿈을 많이 꾸는지 이런 이제 수면의 상태를 체크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확인할 수 있으면 뭐 코를 고는지 혹은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확인해서 원인이 명확하게 나타난다면 1차적으로 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피로 증상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소화나 순환이나 배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간 기능이나 위장 기능, 대장 기능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증상 수면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신경계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교감신경이 이렇게 항진이 된 경우에 몸이 긴장이 풀리지 않아서 자도 피곤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부교감신경계가 너무 이제 항진이 되면 오히려 우울감이나 이렇게 처지는 무기력감 때문에 오히려 더 피로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한번 꼭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실 일상에서 되게 자주 보는 건데 그 눈밑이 계속 떨리는 사람 있잖아요. 있어요. 네, 뭐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이건 몸이 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지. 자, 김남식 원장님, 뭔가요, 이게? 대부분은 스트레스입니다, 요새는요. 예전에는 사실 영양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전해질의 불균형이 생겨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요새는 사실 영양 과잉의 시대이기 때문에 네. 영양에서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기는 본태성 떨림이라고 합니다. 이제 말은 뭐 그럴듯하지만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예. 여기에 있는 그 근육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경련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스트레스로 의해서 생긴다라고 생각하시고 휴식을 취해주시고 특히나 침 치료가 굉장히 특효가 있으니까 시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면마비의 전조 때문에 떨릴 수도 있고요. 네. 중풍의 전조 때문에 또 떨릴 수도 있거든요. 안면마비의 전조인 경우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귀 뒤에 통증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동반되면 혹시 그게 아닌지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중풍인 경우에는 혈압이 160에 100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한쪽으로 마비감이나 언어의 마비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증상이 있으면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루 종일 떨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네. 잠깐 떨리면 사실 가볍게 넘기고 우리 치료만 가볍게 시행을 하시면 되는데 심장 박동에 따라서 계속 하루 종일 떨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신경하고 요 동맥하고 붙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는 뭐 부득이하게 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꼭 병원을 방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이 눈밑 떨림이 잘못했을 때는 뭐 중풍이라든지 안면마비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이 전조 증상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가장 두려운 건 이 뇌졸중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이 뇌졸중을 좀 의심해보고 조심해야 할지 최 원장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중풍을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이제 중풍이 발생하기 전에 빨리 알아차리고 병원을 가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제 중풍의 전조 증상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몸을 이렇게 딱 반으로 갈랐을 때 뭐 두통이 아주 심하다거나 아니면 눈이 좀 흐릿하거나 사물이 두 개로 보인다거나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말이 어눌해질 수 있죠. 발음도 어눌하고 네. 그리고 안면마비도 올 수 있습니다. 얼굴 쪽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밑으로 더 내려가면 팔, 다리 한쪽이 뭐 감각이 떨어진다거나 힘이 없다거나 이런 증상이 생기면 이거 혹시 그 중풍이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고 3시간에서 6시간 이내 이게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때 바로 병원을 달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그 뇌졸중이나 중풍이나 이런 뇌 질환을 앓고 네. 있는 분들이 마비 증상을 많이 느끼잖아요. 네. 뭐 그분들 표현을 보면 뭔가 시동이 꺼지는 것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이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뭐 김남식 원장님께서는 우리 몸에 이제 영양소는 사실 부족할 일은 없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전조 증상들이 영양소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일은 많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뭔가 좀 영양 실조 때문에 네. 생기는 일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설 원장님께서 좀 알려주실까요? 네,
여기 예시 보면 이렇게 탄수화물이 부족한 경우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탄수화물이 부족한 경우는 요새는 거의 없죠. 다 과해서 문제죠.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건데 이제 영양소 부족은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섭취의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흡수의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섭취의 문제는 이제 식습관의 문제죠. 네. 그러니까 편식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영양적인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조화로운 식단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뭐 상황에 따른 영양소의 섭취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요새 얘기하는 이제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알코올 섭취를 자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꼭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영양소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흡수의 문제는 이제 몸의 상태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이제 만성 질환과 같은 것들이 좀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담이나 췌장에 이제 소화 요소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네. 혹은 위장이나 이제 소장의 흡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감별을 해서 각각 의료기관에서 이제 검진을 받아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먹는 데서 생기는 문제, 섭취, 네. 그리고 잘 먹었는데도 몸에서 흡수가 잘 안 돼서 생기는 네. 흡수의 문제가 있다. 네, 강조를 해주셨어요.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내 몸의 건강 신호, 이상 신호로 미리미리 건강을 좀 예방하고 준비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우리 여러 가지 장부 가운데서도 침묵의 장기라고 하죠. 이 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커져야지만 좀 알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김남식 원장님, 그런 만큼 주기적으로 건강 뭐 검진이라든지 관리가 필요하겠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간 같은 경우는 이제 스스로의 지각신경이 없어가지고 스스로 아픈 걸 잘 느끼질 못합니다. 네. 어느 정도 이상이 지날 때까지는요. 그래서 간이 상할 때 나타나는 주된 증상이 뭐 심하면 황달 같은 게 생길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피로감이거든요.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또한 비슷한 게 또 췌장도 있습니다. 췌장도 문제가 생기면 뭐 급성 췌장염 같은 경우는 고열이 나지만 췌장암이나 이런 게 점점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뭐 지방변이나 뭐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도 찾아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신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장 기능이 절반 이상 깨지기 전까지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국가에서 시행하는 검진이 있지 않습니까? 정기적인 혈액 검사하고 초음파 정도만 시행하셔도 충분히 잘 걸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주기적으로 꼭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간, 췌장, 신장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주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해야만 그 어떤 이상을 알아낼 확인할 수 수 있다. 있다. 네. 네, 꼭 받아야 되겠고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건강한 봄철 나기를 위한 우리의 생활 습관 몇 가지를 좀 짚어주시죠. 최성기 원장님 알려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기본적으로 건강검진을 좀 권유를 하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받고 있잖아요. 건강검진을 받아서 내 몸에 대한 성적표를 받는 거죠. 그 성적표를 받아들고 내 몸에 뭐가 부족한지 어떤 게 문제인지 알아차리면 어떤 거를 좀 더 내가 준비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 두 번째로는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병원을 좀 멀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내가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서 약을 타오고 그 약을 먹으면서 안심한다. 이런 분들이 보통 근본적인 치료는 좀 소홀히 하거든요. 약만 먹고 정작 몸에 필요한 뭐 영양이나 운동 같은 걸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뭐 수술을 하거나 정말 죽을 병이 아닌 이상은 차라리 뭐 좋은 운동, 좋은 음식, 좋은 잠 이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상식들만 잘 지켜나가도 충분히 건강은 잘 지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이게 어떤 의료에 지나치게 이제 의존을 하면 네. 이제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가 없게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평소에 건강 관리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한방이 답이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바로 이어서 준비된 증상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50세 남성분의 사례고요. 무거운 것을 많이 들면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찌릿한 통증과 저림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자, 양반다리를 하거나 의자에 앉아 있으면 엉덩이에 통증이 있다라고 하시고요. 평소에 자세가 불량하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라고 하시는데요. 자, 3년 전에 하부 척추에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으셨고 밤에 잘 때도 통증이 있고 이 통증이 있을 때는 허리를 바로 펴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데요. 어떤 치료가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세 남성의 사연이었는데 네. 그 통증으로 일상에 큰 고통을 받고 계시다라는 네. 게 이제 바로 느껴져요. 맞아요. 네. 자, 그런데 일단 그 좌골신경통이라는 걸 알아보기 전에 네. 그 3년 전에 진단받았다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김남식 원장님, 이게 뭔가요? 추간판이라는 이제 그 조직이 있습니다. 이제 척추뼈를 보면 이제 뼈와 뼈 사이를 이어주는 관절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판때기가 있거든요. 네. 네. 추간판이라고 하는데 안쪽은 이제 젤리와 같은 구조물로 되어 있고 겉에는 타이어 같은 걸로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자세가 안 좋거나 너무 많이 과사용을 하게 되면 퇴행성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딱딱해지게 됩니다. 예. 네. 딱딱해지면 특징이 뭐죠? 탄력이 없으면 자꾸 트어지게 돼 있거든요. 트어지면 안쪽에 있는 수액이라는 물질이 뒤로 흘러나옵니다. 그게 굳어져서 뒤에 있는 신경을 압박하게 되는 것이죠. 옆에 지금 이쪽에 옆에 있는 사진이 이제 MRI 사진인데요. 네. 저 네모난 사각형이 다 이제 뼈를 의미를 하는 거고 사이사이에 있는 이제 까만 물질들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게 바로 추간판입니다. 음. 근데 저 아래쪽에 2개 정도 레벨을 보면은 이제 볼록볼록 뒤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것을 볼 수가 있지 네. 않습니까? 그게 바로 추간판이 퇴행성 변화를 일으켜서 뒤쪽으로 탈출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이 바로 뒤에 있는 큰 신경이 지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를 압박해서 그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지금 이 환자분과 같은 좌골신경통 같은 증상들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네.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이 사례자는 좌골신경통을 앓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좌골신경통이 뭐고 그리고 추간판 탈출증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건지 네. 서리훈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면 이제 좌골신경이 뭔지 먼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좌골신경은 이제 요추 4번, 5번 신경하고 천추 1, 2, 3번 신경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우리 몸에서 단일 신경으로는 가장 두꺼운 신경입니다. 네. 그래서 이 좌골신경이 압박으로 이제 손상이 되거나 염증이 발생하면 통증이 아주 심하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나타나는 부위는 주로 하지부, 그러니까 엉덩이, 뭐 대퇴부, 종아리, 발목, 발등 이런 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부위에 심한 통증을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그 손상 원인에 따라서 사실은 좌골신경통의 원인이 구분이 되는데요.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요추, 천추 신경과 관련된 어떤 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에 의해서 좌골신경통이 발생하는 빈도가 사실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아니더라도 이제 좌골신경 주위에 어떤 근육들이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혹은 그 부위에 어떤 근근막 통증 증후군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간혹은 어떤 종양이나 혈종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치료가 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상급 의료기관에서 좀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뭐 임신 중에 골반 환경이 좀 변화가 되면서 좌골신경이 압박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뭐 이런 경우에도 좌골신경통이 빈도가 꽤 높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이제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뭐 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골반 주위에는 이상근이 좌골신경을 압박해서 나타나는 좌골신경통의 일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정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좌골신경통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보통 뭐 디스크다, 신경이 압박된다, 눌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좀 수술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이 수술이라는 게 좀 가볍지 않고 좀 이걸 꼭 해야 되나라고 맞아요. 고민되시기도 할 것 같은데 최 원장님 어떤 경우에는 수술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네, 우선은 수술이라는 말 자체를 저는 되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디스크 환자 중에 5에서 10% 정도만 실제로 수술이 필요하고요. 나머지는 수술이 필요 없이 그냥 일반적인 치료만 받아도 괜찮아지거든요.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하는 거냐면 만약에 그 사람이 아픈데 6에서 12주, 그러니까 한 달 반에서 3달 정도 치료를 받았는데도 통증이 줄어들지 않고 더 심해졌다. 이럴 때는 이제 수술을 고려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한쪽이나 양쪽 다 그 다리에 근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대소변을 못 가리거나 아니면 뭐 다리 발목이 밑으로 쭉 처진다거나 아니면 성기능 장애까지 온다. 이 정도로 어떤 생활 자체가 안 될 정도의 극심한 불편감이 온다면 그때는 수술을 고려하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이 정도는 웬만해서 오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침치료나 약치료만 하셔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네. 네. 이 수술이 필요한 경우를 지금 디스크 환자의 5%에서 10%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것만 봐도 사실은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네. 통증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한의학적 치료법은 어떻게 있는 건지 서리훈 원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네, 좌골신경통의 한의학적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먼저 경락을 이용한 어떤 기본적인 치료는 뭐 침 치료하고 뜸 치료가 있겠고요. 이걸 조금 더 응용해서 하는 방법으로는 약침이나 뭐 전침 치료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치료 방법들은 이제 뭐 근위치열과 원위치열의 두 가지 방식으로 보통 시술이 되는데 근위치열은 그 아픈 통증, 환부 위주로 치료를 하는 것이고요. 네. 원위치열은 그와 관련된 경락을 좀 먼 부위에 있는 경혈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한 가지 방법보다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훨씬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치료의 목적 자체는 이제 염증을 개선하고 조직을 회복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목적이고요. 그러니까 나아가서는 이제 골반 내 환경을 개선을 해서 어떤 구조적인 불균형을 만들어서 이제 재발을 방지하는 것까지 치료의 목표로 잡아야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좌골신경통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통증 부위를 어떤 경락으로 좀 구분을 해보면 엉덩이 부위 같은 경우들은 이제 주로 방광경락, 허벅지 같은 경우는 방광경락과 담경락, 그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는 위경락과 신경락, 그다음에 발은 뭐 위경락과 담경락의 유주상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위를 치료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좌골신경통 치료에 도움이 되는 한약재를 좀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개선하는 것과 그다음에 조직을 회복하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통증의 개선 같은 경우는 뭐 금은화, 연교, 뭐 치자, 길경, 뭐 황련, 뭐 황백 이런 소염 기능이 있는 약재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조직의 회복을 위해서는 뭐 숙지황, 구기자, 당귀, 뭐 산수유, 오가피 등의 약재를 사용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한의학적으로 충분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조금 전에 뭐 도움이 되는 한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그 황련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 황련 해독탕 그리고 또 침 치료를 같이 병행했을 때 이제 결과가 좋았다라고 네. 하는 그 자료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거는 임상 증례인데요. 이제 임신 중에 갑작스럽게 좌골신경통으로 인해서 요통이 심한 환자에게 한의학적 치료 방법인 뭐 침, 뜸, 부항, 뭐 한약과 함께 황련 해독탕 약침을 병행해서 치료한 임상 증례입니다. 네. 이 증례는 임산부의 어떤 요통하고 관련해서 그 한의학적 치료가 어떤 효과와 안전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치료 후에 어떤 평가 지표가 되는 바스나 DOI나 SFMPQ 같은 지표가 개선이 돼서 한의학적 치료가 좀 유의미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증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한의학적 치료 방법들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와 함께 우리 척추, 이 허리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잖아요. 김남식 원장님, 네. 또 다른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제 추나 치료가 있겠습니다. 추나 치료를 이제 틀어진 뼈를 이제 맞춘다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공간을 확보하는 치료거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척추에 뭐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네. 어디 신경이 이렇게 눌려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늘려주고 좁아져 있는 부분을 확보해주는 그런 술기법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거기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트여지기 때문에 훨씬 더 증상이 빨리 회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설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신경이 그 디스크에서 눌릴 뿐만 아니고 근육 사이사이에 포착이 될 수 있다고도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근추나라는 걸 이용하면은 또 그걸 회복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공간을 확보해주는 방법은 침 치료 중에도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침 치료는 이제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염증을 줄여주는 침 치료 방법으로 이제 그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네. 도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굵고 날카로운 침이거든요. 이것은 직접 들어가서 좁아진 부분을 유착을 박리시키고 좁아진 부분의 공간을 확보해주는 쪽으로 직접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추간공이라고 하는 그 구멍이 있는데 거기 신경이 나오는 구멍이거든요. 네. 그쪽을 직접 들어가서 넓혀주는 치료를 하게 되면 그러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여기도 확보되기 때문에
더욱더 개선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원장님이 추나 치료와 그 도침 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약간 좀 살짝 걱정이 되는 어떤 게 부분이요? 일단 그 이 좌골신경통이나 이런 걸 앓고 있는 분들이 디스크 환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면 또 추나 치료를 받아도 괜찮은 걸까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하고 심해지지 않을지. 네. 또 하나는 방금 그 도침 좀 무섭거든요. 네. 네.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 네. 이거 정말 환자분들이 네. 반응이 어떤 건지. 네. 도침 치료는 일반 침 치료의 한 2배 정도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일반 침 치료는 사실 뭐 많이 놓으면 뭐 한 30개, 50개도 놓거든요. 근데 이제 도침 치료는 가장 중요한 부위에 한두 부위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네. 일단 굉장히 아픈 상태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걸 하고 나서 훨씬 더 시원함을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특히는 도침을 했을 때는 한 반나절 정도는 맞은 부위가 더 뻐근할 수 있습니다. 반나절. 이후에는 대부분은 더 그 개선을 느끼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오히려 더 찾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추나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급성기, 그러니까 신경이 염증이 굉장히 그 심해가지고 네.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는 경우에는 비틀거나 늘려주는 추나 치료를 시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할 때는 아주 경미하게 뭐 이렇게 눌러주거나 아니면은 가볍게 늘려주거나 아니면 힘을 주는데 저항을 주거나 하는 가벼운 술기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아예 시행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네. 그거는 술기자와 그러니까 의사와 같이 상담을 해가면서 급성기에는 조심스럽게 시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이 네. 증상에서 오는 통증보다는 훨씬 가볍고 좀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또 놓칠 뻔했거든요. 뭐죠? 오늘 사례자분께서 평소에 자세가 불량하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이 자세가 주는 또 이러한 특이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 최 원장님, 실제로 뭐 우리가 평소에 어떤 자세라든지 어떤 습관 갖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은 치료도 중요한데 그 평소에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게 바로 예방이 되잖아요. 그 본인의 자세에 따라서 허리 디스크가 받는 부담을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어떤 사람이 반듯하게 서 있다. 그럴 때는 허리 디스크가 받는 부담이 100이에요. 그런데 바르게 누워 있다. 그때는 25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허리에 그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허리를 구부정하게 구부린다. 네. 이때는 125가 되고요. 이때부터 약간씩 이제 커지는 건데 만약에 허리를 구부정하게 구부려서 물건을 들어 올린다. 이때는 220이 됩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앉아 있는데 허리를 구부정하게 구부려서 물건을 들어 올린다. 이때는 자그마치 275가 되죠. 쉽게 말하면 허리를 구부정하게 구부리는 자세가 허리 디스크에 안 좋기 때문에 예. 항상 허리는 반듯하게 세우고 무릎을 굽히는 게 좋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평소에 이런 자세만 잘 주의를 해주셔도 허리가 크게 망가지는 건 막을 수 있고요. 쉽게 말해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지 말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장님, 그런데 그 척추를 이제 구부리는 그 동작을 사실 우리가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게 평소에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하는 자세 같은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상에서 그 의자에 엉덩이 빼고 이제 네. 앉아 있는 그런 건 좀 좋아하거든요. 최대한 기대서. 네. 그러니까요. 네. 자, 어떤 거 조심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 대부분 사무직 분들이 허리가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그 의자에 앉을 때 약간 이렇게 구부정하게 앉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허리가 구부정해지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 압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앉아 있을 때는 최대한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뒤로 간 다음에 서 있으면 이렇게 앉아 있는 상태로 있으면 허리가 반듯하게 펴지기 때문에 예. 허리 디스크가 부담을 적게 받아요. 그래서 최대한 구부정하게 있지 말고 엉덩이 깊숙하게 들어가서 그 등받이에 허리를 대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 자세 좋지 않아요. 우리 사실 어렸을 네. 때부터 배웠던 거긴 한데 맞아요. 잘 안 하잖아요. 네, 평소에 이 자세도 혹시나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또 허리 쪽에 통증이 있다면 운동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과연 해도 될지 좀 조심스럽잖아요. 자, 김남식 원장님, 네. 운동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급성기에는 무조건 쉬시는 게 답입니다. 네. 특히 저는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기로는 이제 다리가 저릴 때는 웬만하면 쉬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다리가 저리는 게 이제 대부분 사라지기 시작하면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운동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똑바로 누우신 자세에서 이제 펠빅 틸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똑바로 누우신 자세에서 허리를 바닥에 꽉 붙였다가 또 허리를 이렇게 들어서 펴줬다가 그래서 허리를 붙였다가 폈다가 하는 요 아주 가벼운 운동부터 시행을 해서 네. 브릿지 동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다리를 이렇게 굽혀준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주는 동작. 천천히 또 내렸다가 누운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네. 요새
그 땡 튜브가 잘 나오니까 한번 브릿지라는 동작을 찾아보시고요. 그런 게 이제 잘 되면은 그때부터는 뭐 플랭크라든지 아니면 뭐 스쿼트나 런지와 같은 조금 더 고급적인 운동을 시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30분 이상 연속적으로 걷게 되면 허리에 무게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무조건 걷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내가 안쪽에, 그러니까 부상이 있는 경우, 디스크나 협착증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30분 이상 연속적으로 걷는 거는 혹시 좀 나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가벼운 강도의 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운동을 늘려가는데, 특히나 이제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그냥 걷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네, 내 몸의 상태에 맞춰서 이 걷는 것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해야 한다.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례자분의 증상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오늘의 건강 꿀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알짜 정보가 담겨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한방이답이다 김남식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한방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침치료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의 증상을 호전시켜줄 뿐만 아니고 염증 수치를 낮춰주고, 그리고 중투성 진통 효과라고 해가지고 통증을 현저하게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서 도움을 준다라고 보고를 해드린 바 있고요. 오늘 이 시간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그럼 한약 치료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겠습니다. 일단 류마티스 관절염이 어떤 질환인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가볍게 한번 훑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에는 이제 활막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을 활막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염증이 다 생기는 질환이 바로 류마티스 질환입니다. 활막은 뭐 손가락에도 분포하고 손목, 팔꿈치, 무릎 같은 데 있기 때문에 전신에 있는 여러 관절을 침범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특히나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우리 과사형에서 생기는 골관절염에 비해서 자가 면역 질환,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공격하는 질환으로서 우리 사용과는 별로 상관이 없고 내가 컨디션이 좀 안 좋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악화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영상을 한번 관찰을 하면 심한 관절 변형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옆에 있는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제 손가락이 많이 꺾여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이제 류마티스 염증 인자들이 뼈를 침식시키고 그리고 관절을 공격하기 때문에 관절의 변형이 심하게 생긴 겁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은 이제 손끝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손바닥 쪽에서부터 증상이 시작한다는 특징이 있고, 특히나 초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 손이 굳어지는 조조강직 현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이 느껴지면 혹시 내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온 것이 아닌지 해서 병원에서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는 스테로이드 같은 약제를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스테로이드는 이제 각종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만 사용하거나 아니면 저용량으로 이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항류마티스 제제라고 하는 이제 좋은 약이 있습니다. 류마티스 환자분들의 약 70%가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약도 이제 간 손상에 좀 부담이 있거나 아니면은 면역력이 약해져서 이 감염의 위험성이 좀 높아진다는 측면 때문에 이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어떤 치료법이 같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침치료다라고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한약도 사실 비슷한 작용을 하거든요. 한약 치료는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처방 중에 하나인 계지작약지모탕이라고 하는 한약이 있습니다. 이 한약을 사용한 군하고 일반적인 양약을 사용한 군하고 치료 효과를 비교를 해봤거든요. 관절 종창의 수라든지 통증의 정도, 관절의 기능을 비교를 해보았더니 한약을 치료한 군에서 양약을 치료한 군보다 약 3배 정도 효과가 더욱더 좋았다라는 연구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연구 결과만 있으면 사실 좀 근거의 수준이 낮지만 무려 16개의 임상 연구를 모아서 보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류마티스 환자분들은 이제 각종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는데 한약을 복용시켰더니 염증 수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더라라고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요. 일반적으로 한약만 사용한 군보다 한약과 양약을 동시에 사용했더니 치료 효과가 약 3.3배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약과 한약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더욱더 좋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것에 대한 또 구체적인 연구도 있습니다. 다음 연구를 보시면
한약을 양약만 사용한 그 경우랑 그리고 한약과 양약을 병용해서 양약을 동시에 복용하시는 분들이 한약까지 같이 복용을 하시면서 이제 치료 효과를 비교를 해본 겁니다. 토탈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이제 압통 관절수, 그러니까 눌렀을 때 아픈 거, 그리고 부종 관절수, 붓는 거, 그리고 변형이 생기는 것들, 이제 뼈에 침착이 생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점수로 비교를 해보았더니 일반적인 양약만 드시는 분에 비해서 한약과 양약을 동시에 복용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효과가 좋았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다음 도표를 보시면 이제 류마티스 있으신 분들은 RF라고 하는 게 있어요. 류마티스 인자라고 하는데 류마티스적인 경향이 강하신 분들은 이게 더 높게 나타나거든요. 한약과 양약을 동시에 복용을 해보셨더니 양약만 복용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이 수치가 더 낮아졌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염증 수치인 ESR이나 CRP라는 수치도 양약만 복용하시는 분들보다는 한약이랑 양약을 동시에 복용하시는 분들이 현저히 더 좋아졌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이 연구에서 이제 맺은 말을 할 때 특징적인 것은 류마티스 있는 환자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복용하시는 약 때문에 생기는 또 약간의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 소화기 부작용이라든지 간 수치가 안 좋아진다든지 백혈구 감소증이 생긴다든지 뭐 탈모가 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지만 한약을 동시에 양약이랑 같이 복용을 시켜보았더니 이러한 부작용들이 더욱더 개선이 되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적인 양약만 복용하시지 말고 한약을 복용하면 오히려 간 손상을 막아주는 쪽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류마티스 있으신 환자분들은 각종 그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그 허혈성 뇌졸중, 그러니까 뇌졸중의 발병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조그만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연도, 뭐 2년, 3년, 10년까지 이제 그려놓은 건데 연도가 지남에 따라서 류마티스 있으신 환자분들은 그 뇌졸중의 발병률이 저렇게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류마티스가 있으신 환자분들이 뇌졸중의 발병을 하게 되면은 사망률이 무려 50%나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한약을 꾸준히 복용하신 분들을 봤더니 그 아래에 있는 조그만 선이 보이죠? 그 허혈성 뇌졸중의 발병률을 더욱더 낮춰주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30일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짧게 한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더 한약을 오랫동안 복용하시는 분들이 뇌졸중을 예방하는 효과가 더 컸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이 수치는 무려 47,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또한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이제 류마티스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인 COPD라는 질병이 잘 생기거든요. 다음 우리 도표를 보시면 COPD라는 질병이 생기는데 COPD라고 하는 것은 폐 기능이 점점 떨어져 가서 나중에는 이제 폐암 같은 질병들이 발생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류마티스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COPD 발병률이 약 50%가 높아지고 일반적인 환자에 비해서 류마티스와 COPD가 동시에 있으신 분들은 사망 확률이 2배나 높아집니다. 하지만 한약을 복용하셨던 분들을 봤더니 COPD가 발생하는 확률이 30%나 떨어진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옆에 또 조그만 도표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선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약을 조금 복용하시는 분들보다 조금 더 복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이 COPD가 발생하는 확률이 점점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한약을 더 많이 복용할수록 예방하는 효과가 더 컸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한약 치료도 류마티스 관절염에 효과가 있습니다. 각종 통증이나 그 지표들을 개선시켜줄 뿐만 아니고 염증 수치도 낮추어줍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류마티스 관절염 있으신 분들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을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양약을 복용하신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약과 양약을 같이 복용을 하셨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방 치료를 시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방이 답이다의 김남식 원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건강 꿀팁 김남식 원장님께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관절염을 앓고 있으면 네. 그 양약을 많이 이제 먹게 되는데 그렇죠. 양약뿐만 아니라 한약까지 함께 복용하면
훨씬 치료 효과가 크다는 점, 이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정보 함께 해봤고요. 뭐 봄날 여러분들께서 피로하다, 무기력하다라고는 하지만 이 부분이 또 내 몸이 보내는 건강 이상 신호일 수 있다라고 하니까 평소에 어디 불편한 곳은 없는지, 내 건강이 무너지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세심하게 관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